정신 좀 차려, 이 늙은이야. 내가 감히 날 의심해. 아들의 목소리가 응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70평생 회사를 일궈온 이 아버지를 고작 몇 달 사귄 여자 때문에 인간 쓰레기 취급하는 순간이었죠. 옆에 선 약혼녀 서윤아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시면 어떡해요? 민석의 손을 꼭 잡은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여자의 눈이 웃지 않는다는 걸.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바로 그날 밤 프라이빗 요트 클럽에서 목격한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낯선 남자와 몸을 밀착한 채 속삭이던 모습.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이 늙은이가 직접 진실을 밝혀내야겠어. 과연 완벽해 보이는 저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70살 회장이 대리기사로 변장해버리는 아슬아슬한 추적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강남의 한 기업인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70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결혼을 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도윤. 30년 전 허름한 공장 하나로 시작해 지금은 업계 3위 안에 드는 기업을 일군 사람이 바로 접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성공한 사업가라 부르지만 정작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회사가 아니라 아들 한민석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이제는 후계자로서 제법 일을 배워가던 아들. 그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민석이 데려온 여자는 서윤아였습니다. 29살 해외 명문대 출신의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다닌다는 그녀는 정말 완벽해 보였죠.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고급스러운 옷차림, 부드러운 목소리로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까지. 첫인상만 보면 며느리감으로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민석 오빠한테 많은 말씀 들었어요. 유나는 고개를 공손히 숙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계산적으로 저를 관찰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저는 일단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3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진심과 가식을 구별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유나에게서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느껴졌어요. 식사 자리는 매끄럽게 진행됐습니다. 유나는 제가 던지는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고 때로는 적절한 유머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죠. 민석은 그런 유나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나 씨는 어떻게 우리 민석이를 만났어요? 회사 프로젝트로 만났어요. 민석 오빠가 정말 성실하고 능력 있으시더라고요. 처음엔 업무적으로만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집안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은 부산에 계세요. 아버지는 작은 무역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하십니다.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는 것처럼 말이죠. 식사가 끝나고 민석과 유나가 돌아간 후 저는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차를 가져다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며느리감 어때요? 글쎄, 완벽해 보이긴 하는데.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민석이도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해. 아내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죠. 저 역시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봐온 사람의 직감 같은 것. 며칠 후 저는 비서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박 실장은 20년 넘게 제 곁에서 일한 사람으로 저보다 민석이를 더 아끼는 사람이었죠. 실장, 조용히 알아봐 줄 게 있어.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민석이 약혼녀 서윤아. 신상을 좀 확인해봐.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박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아시면. 알아. 그래서 비밀로 해야 해. 며칠간은 조용했습니다. 민석은 매일같이 유나 이야기를 했고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죠. 웨딩홀도 예약하고 예물도 맞추러 다닌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는 평소처럼 골프 약속이 있었습니다. 한강변의 프라이빗 요트 클럽이었죠. 라운딩을 마치고 클럽하우스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기, 저 여자. 동행했던 지인이 제 팔을 툭 쳤어요. 시선을 따라가자 테라스 아래쪽 선착장에 낯익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윤아였습니다. 하지만 옆에는 민석이 아닌 다른 남자가 있었죠.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유나와 너무나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요트 한 척에 올라탔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 저 여자 혹시...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골프는 집중이 되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설마 정말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직감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증거를 잡아야 해. 이튿날 박 실장이 예비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기본적인 신상은 맞습니다. 부산 출신이고 해외 유학도 다녀왔고요. 현재 외국계 컨설팅 회사 재직 중인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 SNS나 과거 행적이 너무 깨끗해요. 마치 최근에 만들어진 것처럼. 그리고 부산에 계시다는 부모님 연락처가 확인이 안 됩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민석이가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주말에 민석이 찾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석아, 유나 씨 집안 사람들은 만나봤니? 아직이요. 결혼 전에 만날 거예요. 부산이라며? 부모님은 뭐 하신대? 아버지, 왜 자꾸 캐묻으세요? 유나한테 뭔가 불만 있으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불만은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유나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래, 알았다. 아빠가 걱정이 좀 많았나 보구나.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아들과 싸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내야겠어.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유나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을까? 탐정을 고용할까도 생각했지만 만약 민석이 알게 되면 부자 관계가 완전히 깨질 것 같았어요. 직접 해야 해.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실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실장, 유나 씨 출퇴근 동선 좀 파악해봐. 회장님, 설마. 직접 확인하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일 테니 걱정 마. 박 실장은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유나의 기본 동선이 파악됐어요. 평일 아침 8시에 강남 아파트에서 나와 삼성동 오피스로 출근하고 퇴근은 보통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하지만 주말 동선은 불규칙했습니다. 주말에 어디 가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아마 도련님과 만나는 것 같은데. 알았어. 고생했어.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 건강했고 허리도 꼿꼿했죠. 하지만 얼굴은 누가 봐도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변장을 해야겠어.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점퍼와 낡은 모자를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공장에서 입던 옷들이었죠. 거울을 보니 제법 그럴싸했습니다. 여기에 며칠간 면도를 안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여보, 왜 그런 옷을 꺼내요? 아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요즘 왜 이래요? 무슨 고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민석이 귀에 들어가면 안 됐으니까요. 며칠 후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차고에 보관 중이던 오래된 소나타를 꺼냈어요. 운전기사가 모는 벤츠 S클래스는 너무 눈에 띄었으니까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박 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 오늘은 그냥 동선만 확인할 거야.
낡은 점퍼를 입고 모자를 푹 눌렀으니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초라한 차림으로 거리에 나선 적이 없었죠. 강남 유나의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전 10시쯤 유나가 나타났어요.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역시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유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어요. 유나가 탄 택시는 청담동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택시는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췄습니다. 유나가 내리자 웬 남자가 다가왔어요. 지난번 요트클럽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친구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근처 카페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함께 차에 탔어요. 남자가 모는 외제차였습니다. BMW 최신형 모델이었죠. 저는 다시 뒤를 따랐습니다. 차는 한남동으로 향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급 레지던스 앞에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은 일단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온몸이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하루 종일 미행을 한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왜 이렇게 지쳐 보여요? 아, 그냥 옛날 공장터에 다녀왔어. 추억 여행 좀. 아내를 속이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평일,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뒤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대화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확인해야 했죠. 실장, 대리기사 일 해본 적 있나? 네. 대리기사요? 아,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야. 박 실장과 상의 끝에 저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유나의 대리기사가 되기로 한 거예요. 요즘은 앱으로 대리기사를 부르잖아요. 박 실장이 가짜 계정을 만들고 제가 유나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콜이 오면 제가 가는 겁니다.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 해야 진실을 알 수 있어. 며칠간 대리운전 연습을 했습니다. 앱 사용법도 익히고 말투도 연습했어요. 평생 회장으로 살다가 대리기사 흉내를 내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손님, 어디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존댓말도 어색하고 억양도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만약 들키시면. 안 들킬 거야. 유나는 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본 적이 없어. 절대 못 알아볼 거야. 드디어 작전 당일이 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박 실장이 사전에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유나는 금요일 밤에 자주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나의 아파트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낡은 점퍼에 모자, 그리고 며칠간 기른 수염까지. 거울을 보니 정말 평범한 50대 대리기사 같았어요. 오후 8시 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유나 씨가 대리기사 앱을 켰습니다. 알았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어요. 잠시 후 앱에서 콜이 왔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에서 청담동까지. 제가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유나가 서 있었어요. 밤이라 그런지 화장이 진했고 짙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저는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네, 빨리 가주세요. 유나는 뒷좌석에 앉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차는 출발했고 저의 위험한 추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차를 몰며 백미러로 유나를 힐끔거렸습니다. 그녀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는 모습이었죠. 어쩌면 다행이었습니다. 들킬 위험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요. 청담동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유나는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 저는 운전에만 집중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귀는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혹시 전화라도 오면 내용을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세워주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담동의 한 고급바 앞이었어요. 네, 안전운전 하셨습니다. 제가 습관처럼 하는 인사말을 했지만 유나는 대꾸도 없이 내렸습니다. 차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근처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유나에게서 다시 콜이 왔습니다. 같은 손님이네요. 저는 바 앞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유나가 나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봤던 그 남자, 정우석이 함께였습니다. 반포 쪽으로 가주세요. 유나가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두 사람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어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거든요. 오늘 민석이는? 우석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사 회식이래. 밤늦게 끝난대. 유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됐네. 그럼 오늘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 응. 그런데 오빠 요즘 늙은이가 자꾸 이상하게 굴어. 늙은이라는 단어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왜? 뭔가 의심하나?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집안 얘기를 물어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어디 사시냐 이런 거. 조심해야겠네. 우리 계획이 들키면 안 되는데.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계획이라니. 대체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걸까요? 걱정 마.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움직이면 돼. 일단 결혼부터 하고 보는 거야. 유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아까 민석 앞에서 보여주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지분 구조는 다 파악했어? 당연하지. 늙은이가 60% 갖고 있고 민석이가 30%야. 나머지 10%는 임원들이 나눠 갖고 있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회사 내부 정보를 그렇게 상세히 알고 있는 거죠? 좋아. 결혼하면 내가 민석이 지분에 접근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우리 쪽으로 천천히 넘기는 거지. 맞아. 그리고 늙은이는 곧 75살이잖아. 건강도 안 좋다던데. 시간 문제야. 제 건강이 안 좋다고요? 저는 누구보다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거짓 정보를?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면 민석이가 오를 텐데 그때가 기회야. 민석이는 경험도 없고 판단력도 약하잖아. 응. 그 바보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야. 유나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제 아들을 바보라고 부르는 그 여자의 목소리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오빠 뒤에 있는 회사는 준비 다 됐어? 당연하지. 너만 잘하면 돼. 일단 결혼해서 내부 정보 다 빼내고 그 다음에 우리 쪽 투자사를 끌어들이는 거야. 경쟁사 말하는 거지. 응. 외국계 투자사 쪽이랑 다 얘기됐어. 한도윤 회사 삼키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얼마나 큰데.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회사를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정말 순진해. 내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뭐든지 믿어. 그러니까 내가 접근하기 딱 좋았던 거지. 재벌 2세치고는 너무 순수해. 하긴. 첫날 프로필 보고 타겟 잡을 때부터 느낌이 좋았어. 아빠 밑에서 일만 배우느라 연애 경험도 별로 없고. 두 사람은 제 아들을 완전히 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나저나 늙은이가 뭘 알겠어. 70이 넘은 꼰대가 뭘 안다고. 유나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심은 해야 돼. 30년 동안 회사 일군 사람이잖아. 무시하면 안 돼. 알아. 그래서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잖아.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차는 반포 한강변의 고급 레지던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세워주세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내렸고 저는 대리비를 받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석이 건성으로 인사하며 지폐 몇 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받았어요. 두 사람은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민석이를 지켜야 해. 어떻게든 막아야 해.
저는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설명은 나중에 할게.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줘. 1시간 후 회사 비밀 회의실에서 박 실장을 만났습니다. 저는 오늘 들은 대화를 낱낱이 전했어요. 회장님, 이건 박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기업 인수를 노린 조직적인 범죄야. 그럼 도련님께 바로 말씀하셔야죠.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왜요? 증거가 부족해. 내가 대리기사 행세하면서 들었다고 말하면 민석이가 믿을까? 오히려 날 의심할 거야.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녹음이든 영상이든 결정적인 걸 잡아야 해.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장, 서윤아와 정우석. 둘 다 깊게 조사해줘. 과거 경력, 인맥, 모든 걸 파헤쳐.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래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괜찮아. 그냥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민석이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대요. 다음 주에 예물 보러 간대요. 예물. 결혼 준비.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민석아, 아빠가 꼭 너를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며칠 후 박 실장이 조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고 서류를 펼쳐 보이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말해봐. 서윤아라는 이름 자체가 가명입니다. 실제 이름은 서지은이고요. 과거 경력을 보면 박 실장이 건넨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아는 3년 전까지 다른 이름으로 활동했고 비슷한 수법으로 중소기업 후계자에게 접근했다가 발각돼 소송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우석은 외국계 사모펀드 출신입니다.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죠.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데 뒤에 큰 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손이라니? 경쟁사 쪽 투자자들입니다. 회장님 회사를 노리던 사람들이에요. 제 예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 사기가 아니라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더 있습니다. 우석의 통화 기록을 보면 최근 한 달간 해외 번호로 수십 통의 전화가 오갔습니다. 추적해보니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투자사였어요. 이름이 뭐지? 타이탄 캐피탈이라는 곳입니다.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이탄 캐피탈. 업계에서는 독수리로 불리는 곳이었어요. 위기에 빠진 회사를 헐값에 사들여 쪼개 팔아 돈을 버는 회사였습니다. 그들이 우리 회사를 노리고 있었군. 그런 것 같습니다. 윤아와 우석은 말하자면 앞잡이인 셈이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실장, 앞으로도 계속 윤아의 동선을 추적해야겠어. 나도 다시 대리기사로 나서야 할 것 같아.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이미 한 번 태웠는데 또 마주치면 의심할 수 있어요. 괜찮아. 윤아는 날 사람으로도 안 봐.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대기업 회장이 아니라 평범한 대리기사였다면 윤아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을 거예요.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윤아에게서 또다시 대리콜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에서 여의도로 가는 거였어요. 손님 타워 몇 층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제가 물었지만 윤아는 대답 없이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차는 여의도 금융가로 향했어요. 고층 빌딩이 즐비한 그곳에서 윤아가 내린 곳은 바로 타이탄 캐피탈 서울 사무소였습니다. 역시 저는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윤아가 나왔는데 우석과 함께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서양인 2명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박 실장이 사진 속 인물들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은 타이탄 캐피탈 아시아 지역 총괄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법무팀 이사고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군. 회장님, 이제 도련님께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증거는 어느 정도 모았지만 아직 결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석이가 받을 충격이 걱정됐습니다. 바로 그때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에 양가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그래? 유나 부모님이 부산에서 올라오신대요. 호텔에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알았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박 실장을 봤습니다. 실장, 유나 부모라는 사람들도 조사해봐.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데? 부산에 그런 이름의 부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유나가 말한 주소에는 없어요. 역시 거짓말이었군. 배우를 쓸 가능성이 큽니다. 가짜 부모를 내세워서 상견례를 치를 거예요.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상견례 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야겠다고. 그 주말 저는 다시 대리기사 옷을 입었습니다. 유나의 동선을 계속 추적해야 했으니까요. 금요일 밤 유나는 또다시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대리를 섰어요. 뒷좌석에 유나와 우석이 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상견례잖아. 우석이 말했습니다. 응. 준비 다 했어. 김 사장님 부부가 우리 부모님 역할 해주시기로 했어. 연기 잘하시겠지? 당연하지. 돈 얼마나 줬는데? 완벽하게 해낼 거야.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짜 부모까지 준비했다니. 정말 치밀한 사기꾼들이었어요. 상견례 끝나면 약혼식이고 그 다음이 결혼이잖아. 석 달 안에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때까지만 참아. 결혼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니까. 민석이 그 바보는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 매일 나한테 사랑한다고 문자 보내. 유나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그녀의 얼굴을 봤어요. 웃고 있지만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차는 한남동 레지던스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내리려는 순간 우석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네, 부사장님. 네,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 상견례 끝나면 본격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우석이 전화를 받으며 로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녹음 버튼을 껐어요. 오늘 대화는 모두 녹음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민석에게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백미러에 낯선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SUV였어요. 계속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선을 바꿔봤어요. 그 차도 따라서 바꿨습니다. 들킨 건가? 저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도 따라붙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 지금 누군가 날 미행하고 있어. 회장님? 어디세요? 강남에서 집으로 가는 중인데. 바로 그때 그 검은 SUV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제 차 옆으로 붙었습니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고 우석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제 정체가 들통난 순간이었습니다. 차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어요.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요란했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검은 SUV가 제 차 바로 앞에 섰고 우석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유나도 내렸어요. 두 사람은 제 차로 다가왔습니다. 내리시죠, 회장님. 우석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문을 잠갔지만 소용없었어요. 우석이 뭔가를 꺼내 창문을 내리쳤고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 저는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석이 차문을 열고 저를 끌어냈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유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까까지 그 부드러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처음부터 수상했지. 너 같은 여자가 우리 민석이한테 관심 가질 리 없다고 생각했어. 똑똑하시네요. 그런데 너무 똑똑하신 게 문제예요. 우석이 제 팔을 비틀었습니다. 70이 넘은 몸이라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뭘 얼마나 알고 계세요? 다 알아. 너희가 회사를 노리고 있다는 것,
타이탄 캐피탈과 손잡았다는 것, 모두 다.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녹음도 했겠네요? 당연하지. 우석이 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더니 바닥에 내던졌어요. 핸드폰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백업은?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파일은 실시간으로 박 실장 컴퓨터에 전송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회장님, 이제 우리랑 드라이브 좀 하시죠. 뭐? 우석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그들의 차로 끌려갔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사람 살려.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한적한 도로였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은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SUV 뒷좌석에 실렸습니다. 유나가 옆에 앉았고 우석이 운전석에 탔어요. 어디로 가는 거야? 조용히 계세요. 시끄럽게 굴면 더 아플 거예요. 우석이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친.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장님 때문에 우리 계획이 망할 뻔했잖아요. 이제 와서 물러날 수는 없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쪽이었어요. 점점 어두워지고 인적이 드물어졌습니다. 실장. 제발 눈치채.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박 실장이라면 제가 이상한 걸 알아챌 거예요. GPS 추적기는 제 차에 있었지만 박 실장이라면 뭔가 조치를 취할 겁니다. 여기면 되겠어.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적한 야산 입구에 멈췄습니다.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내리세요. 우석이 저를 끌어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여기서 뭘 하려고? 회장님, 안타깝지만 사고가 날 것 같아요. 70이 넘은 노인이 야산길을 혼자 걷다가 발을 헛디뎌서 말이죠. 미친놈들.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우석은 웃기만 했어요. 경찰이 와도 그냥 사고사로 처리될 거예요. 가엾은 노인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사고를 당한 거죠. 유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사장님, 처리 중입니다. 네, 걱정 마세요. 깨끗하게 할게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민석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내의 얼굴도. 제가 이렇게 허무하게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잠깐만. 이제 와서 뭘 하시려고요? 돈을 줄게. 얼마든지 줄게. 회사도 넘겨줄 테니까 제발. 회장님,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너무 많이 알아버렸잖아요. 우석이 저를 밀었습니다. 저는 비탈길에 미끄러졌어요. 날카로운 돌부리에 손이 찢어졌고 무릎이 까졌습니다. 일어나세요.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었어요. 산속은 너무 어두웠고 길은 험했습니다. 제발. 회장님, 유언 같은 거 있으세요? 아들한테 할 말이라도. 유나가 비웃었습니다. 민석이. 미안하다. 아빠가 못 지켜줘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뭐야? 우석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들이 멈췄고 여러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실장.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과 함께 경호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우석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호원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나라고. 유나도 도망치려 했지만 여자 경호원이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박 실장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GPS 신호가 이상해서 바로 추적했습니다. 늦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경호원들이 우석과 유나를 차에 태웠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회장님, 병원부터 가시죠. 아니야. 경찰서로 가자. 이 사람들을 신고해야 해. 녹음 파일은 모두 백업되어 있습니다. 타이탄 캐피탈과의 통화 기록도 확보했고요. 박 실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어요. 잘했어, 실장. 저는 우석과 유나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끝났어. 너희들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야. 차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했어요. 민서가 아빠가 지켜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는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형사들 앞에서 지난 몇 주간의 일을 낱낱이 설명했어요. 박 실장이 준비한 증거 자료들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회장님, 이 녹음 파일들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외에도 배우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타이탄 캐피탈이라는 투자사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박 실장이 자세한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기, 공갈, 살인미수. 죄목이 상당하네요. 이 정도면 중형을 면하기 힘들겠습니다. 별실에서는 유나와 우석이 각각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유나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당당하던 그녀는 이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병원 가셔야 합니다. 손도 다치셨고. 박 실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사실 온몸이 쑤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오늘 같은 일을 겪고 멀쩡할 리 없었죠. 새벽 4시쯤 조사가 끝났습니다. 경찰은 유나와 우석을 구속했고 타이탄 캐피탈 관계자들도 조사 대상에 올렸어요. 회장님,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회사로 가자. 회장님, 지금은 민석이한테 전화해. 지금 당장 회사로 오라고. 박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민석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온 듯 옷차림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박 실장님이 급하게 오라고. 민석이 달려왔다가 제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제 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옷은 흙투성이었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앉아라, 민석아. 저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이 불안한 표정으로 따라왔어요. 실장, 자료 좀. 박 실장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증거 자료들이 떠올랐어요. 민석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나는요? 유나도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나는 지금 경찰서에 있어. 네. 경찰서요?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들어봐라. 끝까지 들어봐.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차 안에서 유나와 우석이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움직이면 돼. 집은 구조 파악했다. 늙은이가 뭘 알겠어. 민석이 그 바보는. 민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녹음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녹음이 끝나자 민석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민석아, 이게 다가 아니야. 박 실장이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유나의 과거 경력, 우석과의 관계, 타이탄 캐피탈과의 연결고리.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어요. 유나의 본명은 서지은이야. 3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회사를 노렸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반대하셨는지 이제 알겠니?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 그럼 유나는 처음부터 저를. 그래. 처음부터 회사를 노린 거야. 너는 그냥 도구였을 뿐이야. 민석은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가슴이 아픈 적이 없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너무 치밀했던 거지.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말씀을 안 들었어요. 괜찮아. 다행히 늦지 않았잖아. 민석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서 그냥 지켜봤어요.
때로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석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진정된 것 같았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직감이었어. 그리고 직접 확인했지. 저는 대리기사로 변장해서 추적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어요. 아버지가 대리기사를요? 그래. 내가 속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의심했어요. 유나를 믿고 아버지를. 됐다. 이제 다 끝났어. 박 실장이 차를 한 잔씩 가져다 줬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가며 몸을 녹여줬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이야. 유나와 우석은 사기, 공갈,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어. 타이탄 캐피탈 쪽도 조사받을 거고. 살인미수요? 어젯밤에 좀 위험한 일이 있었어. 저는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쟤 때문에. 아니야. 아빠 일이었어. 회사를 지키고 널 지키는 게 아빠 일이니까. 민석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아직 젊잖아. 시간은 많아. 앞으로는 아버지 말씀 잘 들을게요. 저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실장, 언론 대응 준비해줘. 이번 사건은 조용히 처리하자.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민석이, 너는 좀 쉬어. 며칠 휴가네. 아버지, 전 괜찮아요. 쉬라고. 이런 일 겪고 바로 일할 수 있겠어? 민석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민석이가 전화해서. 다 괜찮아. 해결됐어. 저는 아내에게도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어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민석이 지켰잖아. 그걸로 됐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편안했어요. 긴 싸움이 끝났고 저는 이겼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유나와 우석의 재판이 시작됐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대기업 후계자를 노린 조직적 사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됐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타이탄 캐피탈 관계자들도 공범으로 입건됐습니다. 기업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회사를 노렸던 조직이었다는 게 드러났어요. 저희 회사만이 아니라 다른 중견기업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민석은 그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밝지는 않았지만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일에도 더욱 집중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이 계약서 검토 부탁드려요. 그래, 내가 한번 봐볼게. 민석은 이제 회사 일을 배우는데 더욱 열심이었습니다. 유나 사건 이후로 자신이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몰랐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유나 때문에. 사람을 믿는 게 너무 무서워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석아,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유나 같은 사람도 있지만 진심으로 너를 아끼는 사람도 분명 있어. 어떻게 구별해요? 진심과 거짓을. 시간이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그리고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평범한 순간들을 봐야 해.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도 함께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회사는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유나 사건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석이 회사 로비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자였어요. 하지만 유나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수수한 정장에 안경을 쓴 평범해 보이는 여자였죠. 아, 아버지.
민석이 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소개할게요. 전략기획팀 김아린 대리예요. 이번 프로젝트 같이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할인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맑았어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 민석이 잘 부탁합니다. 네, 도련님이 일 정말 열심히 하세요. 할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나처럼 계산된 미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 김아린 대리 알아? 네, 전략기획팀에서 3년째 근무 중입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에요. 집안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입니다. 부모님은 부천에서 작은 슈퍼마켓 운영하시고요. 그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함. 그게 때로는 가장 큰 장점일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민석이 또 할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직원들이 먹는 평범한 식당에서. 도련님,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떨까요? 오, 좋은 생각이네요. 할인 대리 아이디어가 항상 신선해요. 과찬이세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계산도 없어 보였어요. 그냥 동료로서의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민석과 할인은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했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유나 때처럼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었죠. 겨울이 되었을 때 민석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인 대리랑 가끔 저녁 먹어요. 그래? 일 끝나고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요. 비싼 데 아니고요. 좋구나. 할인 대리는 유나랑 많이 달라요. 어떻게? 진심이 느껴져요. 제가 회장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민석이라는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해라. 서두르지 마. 네, 아버지. 봄이 왔습니다. 민석이 할인을 집에 데려왔어요.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소개할게요. 김할인이에요. 할인은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비싼 명품 옷이 아니라 평범한 옷이었어요. 하지만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사모님. 어서 와요. 민석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식사 자리는 편안했습니다. 할인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예의를 갖췄어요.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슈퍼마켓을 하신다는 것, 자신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대학을 다녔다는 것, 모두 솔직하게 말했어요. 할인 씨, 우리 민석이는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배려심 있고요. 일도 열심히 하고요. 민석이 단점은 안 보여요? 할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가끔 너무 진지해서 웃기기도 해요. 그래도 그런 모습도 좋아요. 진솔한 대답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지 않았어요. 장점도 단점도 있는 그대로의 민석을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할인이 돌아간 후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할인 씨 어때요? 좋아. 진심이 느껴져. 나도 그래. 민석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민석이 옆에서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할인이랑 천천히 만나보려고요. 그래라. 서두르지 말고. 이번엔 확실해요. 할인이는 진짜예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민석이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여름이 되었고 민석과 할인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둘은 1년 넘게 만났고 그동안 한 번도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할인이한테 프러포즈 하려고요. 그래? 네. 이번엔 확실해요. 좋아. 아빠가 응원할게. 민석의 프러포즈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옥상 정원에서 간단하게 했다고 해요. 비싼 레스토랑이나 호텔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자주 점심을 먹던 그곳에서. 할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래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양가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할인의 부모님은 정말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수수한 양복을 입고 오셨고 어머니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닙니다. 편하게 계세요.
저는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이번엔 가짜 부모가 아니었으니까요. 식사 내내 할인의 부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딸이 좋은 집안에.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할인이가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공부도 혼자 열심히 했고요. 할인 어머니가 딸 자랑을 했습니다. 꾸미지 않은 진심이 느껴지는 말들이었어요. 상견례는 따뜻하게 끝났습니다. 계산도 없고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 가족이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래. 지난번 일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제 다 괜찮아. 민석이도 철이 들었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민석아, 이번엔 진짜 행복해라.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석과 할인의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가을의 맑은 하늘 아래 호텔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지들과 회사 동료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민석이 원한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정말 행복해요. 대기실에서 민석이 말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아들의 모습이 의젓했어요. 그래, 보기 좋다. 유나 사건 이후로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보게 됐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성장이야. 넘어져 봐야 아는 거지. 할인이는 달라요. 아버지, 제가 회장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한민석이어도 좋아해줄 사람이에요. 알아. 아빠도 그걸 느꼈어. 식장으로 가는 길 할인이 대기실에서 나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평소보다 화려했지만 여전히 수수한 느낌이었어요. 과하지 않은 화장, 검소한 드레스. 하지만 행복한 미소가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회장님. 예쁘네요, 할인 씨. 감사합니다. 긴장돼요. 괜찮아요. 오늘은 편하게 즐기세요. 식은 시작됐습니다. 민석이 버질로드를 걸어 들어왔고 이어서 할인이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했어요. 할인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 딸 잘 부탁합니다. 할인 아버지가 민석에게 딸을 맡기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아버님.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민석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줄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서약을 낭독했어요. 저 한민석은 김할인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겠습니다. 저 김할인은 한민석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며 어려울 때나 순탄할 때나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거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아내 손을 잡으며 박수를 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많은 사람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인의 대학 동기들도 왔고 회사 동료들도 왔어요.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축하드려요. 할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회사 후배 직원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알아요. 민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나와 함께 있을 때와는 다른 편안한 미소였어요. 식이 끝나고 저는 민석 부부와 잠시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석아, 할인 씨. 네, 아버지. 결혼은 시작이야. 앞으로 어려운 일도 많을 거야.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서로 진심으로 대한다면 이겨낼 수 있어. 화려한 것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야.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석 오빠가 재벌이어서 좋은 게 아니라 민석 오빠라서 좋아요. 고마워요, 할인 씨. 우리 민석이 잘 부탁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좋은 가족을 만나게 돼서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제는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오늘 민석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 나도 봤어. 지난번 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민석이가 성장한 거야. 그리고 할인이 같은 사람을 만났고. 맞아요. 세상 일이 다 이유가 있나 봐요.
저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민서가 행복해라. 이번엔 진짜야. 며칠 후 민석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로 짧게 다녀왔다고 했어요. 해외 호화 여행이 아니라 소박한 국내 여행이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좋았어요. 그래? 어디가 좋았어? 할인이랑 함께여서요. 어디를 가든 행복했어요. 민석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석은 이제 진짜 후계자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유나 사건 이후로 더욱 신중해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더 성숙해지셨어요.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좋아지고 판단력도 생기셨고요. 고생한 보람이 있네. 회장님도 고생 많으셨죠? 그때 일 생각하면 아직도. 박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는 앞을 봐야지.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민석과 하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 근처 아파트에서 둘이 살며 출퇴근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할인이랑 부모님 모시고 저녁 식사 어때요? 좋지. 우리 집으로 올래? 네, 할인이가 요리 배우고 있대요. 직접 만들어서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 기대되네. 다음 달 정말로 민석 부부가 저녁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할인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할인이가 직접 다 만들었어요. 민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맛있겠다. 고생했어요, 할인 씨. 아니에요. 제가 배우고 싶어서 한 거예요. 식사는 따뜻했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아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를 했어요. 특별한 일도 없었고 화려한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 사건 말이냐? 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감사해요. 왜? 그 일이 없었으면 제가 계속 순진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할인이의 소중함도 몰랐을 것 같아요. 할인이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민석 오빠 만나서 행복해요. 진짜 제 자신으로 사랑받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화려함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야.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도 함께 해주는 사람.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관계야. 네, 아버지. 이제 알아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봤어요. 유나 사건, 위험했던 순간들, 그리고 민석의 성장. 모든 게 이유가 있었구나. 72년을 살며 깨달은 건 인생에는 쓸데없는 일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힘든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모두 우리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되는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저처럼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식 걱정하는 부모가 있을 거고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오니까요. 진심은 결국 드러나고 거짓은 언젠가 들통나니까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대리기사 할 때 썼던 낡은 모자가 있었어요. 이제는 쓸 일이 없는 물건이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추억이지. 70이 넘어서 대리기사 노릇을 하다니.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아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 초대 감사했습니다. 할인이도 너무 좋아했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항상 행복해라.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석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이제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고 우리는 이겼으니까요. 진심으로. 저는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었어요. 옆에 누우며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73년을 살며 느껴본 가장 깊은 평화였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긴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해피엔딩으로.